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법원 판결에 따라 요동칠 전국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심사 결과는 아마도 오늘 밤 늦게 나올 듯 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추론에 의한 또는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항소를 해서 자,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오늘 선고가 있었습니다. 방금 보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좀 정리해 보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법원의 판단은요, 이거였어요. 해당 식사 자리는 이 대표 선거활동 모임이었다. 그리고 수행비서인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그러니까 이것은 김혜경 씨죠. 암묵적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다. 원래 검찰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그 절반이죠. 벌금 150만 원 1심 선고를 한 건데요. 일단 이 내용이 이제 꽤 오래됐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한 2021년 8월이거든요. 당시 이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부인 등을 포함해서 이런 인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인데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됐거든요. 근데 밥값은 그 당시에 이제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김혜경 씨가 이거를 알았느냐, 묵인했느냐, 방조했냐, 이런 게 쟁점이었거든요. 자,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유죄가 나온 거예요. 150만 원. 김혜경 씨의 관여 또는 묵인 어느 정도 법원이 인정을 한 걸까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네, 관여했다라고 인정한 것이 오늘 1심 선고의 주된 요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 이제 8월경으로 가면요. 6명이서 식사를 하고 10만 4천 원 정도의 이제 식대가 나왔는데 예. 원칙적으로는 우리 공직선거법상 이 선거에 나가는 기간 안에는 기부행위라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공직자의 배우자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과거의 판례를 보시면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빵이라든가 10,000원짜리 밥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기부행위로 유죄를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수행비서 배모 씨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유죄의 선고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김혜경 씨 선고와 관련해서는 그럼 이 배모 씨가 결제를 10만 4천을 하는 것을 알았는지 공모했는지 인식했는지 또는 용인했는지만 인정이 되면 유죄 쪽으로 가는 것이고 알지 못했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무죄가 나오는 사건이었는데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판단의 근거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간접 사실로서 인정이 된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 이 모임의 성격이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되는 선거에 도움되는 이익되는 자리로 이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김혜경 씨가 이런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 배 씨의 이제 사회적인 지위는 아무래도 공직자 배우자보다는 아래에서의 직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위한 자리에 누군가 소개받는 자리에 직원이 이렇게 사적으로 독단적으로 혼자서 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법원의 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나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특히 배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내가 단독적으로 결제했다라고 증언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묵시적으로나마 또는 암묵적인나마 이렇게 우리가 결제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되 기본 양형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거든요. 특히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이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감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점에 비춰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중에서도 검찰의 구형보다는 좀 더 낮은 15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김혜경 씨 측에서는 그냥 뭐 그 밥값은 식사비는 각자 계산한 줄 알았다. 그리고 뭐 이 수행비서, 그러니까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 나는 몰랐다. 약간 이런 거지만 법원에서 사실상 그걸 받아주지 않은 셈이 된 거네요. 뭔가 인정을 한 셈인데. 손정필 변호사도 나와 계신데요. 검찰에서는 구형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절반인 150만 원을 법원이 선고했거든요. 이 액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통상적으로는 이제 구형보다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구형대로 노는 건 아니에요. 아, 통상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이 구형보다 선고이 낮은 건 맞고요. 예. 내일 이재명 대표는 2년 구형했잖아요. 내일 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어요. 예, 위반 2년 혐의 구형했는데 재판이 있습니다. 2년 노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게 뭐 1년이든 뭐 10개월이든 이런 식으로 노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배모 씨보다 이게 그 아주 가벼운 게 납득이 안 돼요. 배모 씨는 이제 그 수행하는 공무원이잖아요. 예. 근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거든요. 오. 징역 10개월 나왔어요. 예. 근데 이 배모 씨가 자기 선거하려고 기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선거니까 저는 권한이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크거든요. 근데 김혜경 여사는 이제 벌금 150인데 밑에 수행원은 이제 그 징역 10개월. 예. 이게 균형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그 판사님이 변론을 재개하면서까지 이게 증거를 확실히 수집한 게요. 예. 그게 참석자들이 n분의 1로 예.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렇게 위정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위정도 아마 수사할 거예요. 근데요, 판사님이 그 식당에 중식당도 있고 일식당도 있고 세 군데 예. 식당에 포석이 있잖아요. 예. 다 결제 내역을 다 받아봤어요. 쭉 읽어주세요. 근데 그 현금 결제하면 현금 결제 다 이게 뜨거든요. 포석이에. 예. 현금 결제는 이제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제 말은 이게 그 위정으로 무죄로 이게 빠져나가 보려고 했기 때문에 질은 아주 이게 저는 안 좋다 이렇게 보이고 원래 기부행위가 원래는 또 무거운데 예. 근데 이거는 자기 돈으로 기부해도 이게 무거운데 우리 국민 세금으로 앵커님하고 저하고 낸 세금으로 기부행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니까. 경기도 벅하니까 이게 국민의 혈세예요. 예.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 선거운동에 기부행위를 한 거예요. 예. 자기 돈으로 10만 원 주고 구속된 조합장 선고도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예. 저는 이게 형량이 너무 낮다고 봅니다. 손정혜 변호사. 만약에 이제 150만 원이니까 20 남고 아마 대법원까지 쭉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이 벌금 150만 원 형이 최종 만약에 확정된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늘 이 선고가 이재명 대표나 또는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과 관련돼서 있었다고 지금 법원에서 그렇게 성명을 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을 때 당선 무효가 되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또 대통령 선거는 예외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300만 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이나 특히 이제 피선거권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관련성이 없다. 특히 이제 뭐 선거 비용 보전이나 이런 문제가 다른 사건에선 발생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 국회의원직이나 피선거권이나 또는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하고 또 국회의원 선거가 약간 다르군요. 그 300만 원이라도. 그렇습니다. 아, 그 부분 좀 뭐 자막으로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선고에 대해서 남편인 이재명 대표 기자들과 만나서 질문받고 어떤 반응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나왔을까요? 매우 아쉽습니다. 항소해야지요. 긴 편지를 쓰셨는데 쓰게 되신 배경을 좀 부탁드립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반응인데 사실은 오늘 1심 선고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SNS상에 편지, 그러니까 본인의 아내에게 보내는, 김혜경 씨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글을 올린 게 하나 있어요. 좀 긴데 그 핵심 내용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전반적으로 약간 뭔가 읍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한탄하는 것 같기도 그런데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 시작한 25살 아가씨. 본인 부인 얘기를 저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쭉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이고 집요한 먼지털이 끝에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혜경아 사랑한다. 편지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는데요. 저렇게 이제 글을 올린 거는 뭐 선거 앞둔 마지막 호소일 것 같기도 한데 그 호소대로는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150만 원이 나왔으니까. 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마지막 호소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그 뭡니까 저거는? 오히려 이제 유죄를 좀 예상한 아 거 예상하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어떤 대응 책으로 내놓은 거 아닌가. 저렇게 그 굉장히 감성적인 글을 올림으로써 동정론을 유발시키고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아 그거는 그럼 사실상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아내한테 보내기보다는 지지층한테 뭔가 보여주는 뭐 편지다. 아내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내한테는 뭐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 더 이렇게 근데 저 공개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글을 때문에 올렸어요. 뭐 아내한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게 이제 유죄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사후 대응책을 좀 적으로서 시작한 거 아닌가.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정치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부각시키고 그 과도한 수사에 의한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깨진 수사의 희생자다, 피해자다라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판결이 난 후에 이런 정치적인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어떤 피해자 이미지를 만든다. 이게 세 번째인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사람이다라는 예. 이미지도 구축할 수 있다라는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 편지 형식의 글. 뭐 저는 한마디로 이게 그 감동이나 이게 진실성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진실성이. 예. 일단은 이제 그 먼지털이 수사가 아니고 이게 조명현 씨가요. 예. 다 녹음해가지고 그 공익 신고했던 겁니다. 지금 조명현 씨가 건강도 안 좋고 엄청난 이게 그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게 녹음이 된 거지. 이게 경찰이 처음부터 이게 먼지털이 수사한 게 아니다. 예. 이미 그 공익 신고에서 사건이 됐다.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저는 더 황당한 게 그 법카를 쓰면 예. 거기 음식물 값에 더해가지고 용돈까지 주고 이게 그 현금으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또 재판장이요. 계좌까지 김영희 씨 계좌까지 다 받아봤더라고. 예. 현금을 200, 300 현금을 인출한 증거가 안 보인다. 근데 경기도 법카를 쓰면 초밥이나 샌드위치나 쓰면 예. 현금을 이렇게 줬다는 건데 저는 그것도 이게 거짓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황당한 게 또 동네 건달들도 이게 가족을 안 건드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동네 건달들도 가족 안 건드리면 그럼 이게 부인하고 아들에게 안 건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민주당이 김건희에서 건드리는 거는 동네 건달입니까? 건달도 부인을 안 건드린다면서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파우치 받았다고 이게 1년 동안 얼마나 이게 떠들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아들은 본인이 글 올렸잖아. 도박 후기를. 예. 그 뭐 이게 먼지털을 아들이 올린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이미 보도가 돼버린 거. 예. 제 말은 이게 검찰이 수사 착수한 게 아예 없고 조명현 씨 폭로와 그다음에 아들은 자기 후기에 올린 것 때문에 된 거고요. 뭐 그게 그리고 건달 야근은 이게 김건희 여사하고 이게 비교해 보면 안 맞는 거죠. 지금 이 오늘 김혜경 씨와 관련된 경기도 법카 사용권에 대해서 오늘 1심 선고 나온 건데 사실은 이 법카 사용권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 이것도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요.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씨가 뭐 과거에 이제 뉴스와이드 출연해서 한 얘기도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좀 나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요. 김혜경 씨의 생일에 성남시청 앞에 있는 카페에서 미리 준비된 케이크와 성남시 서현동에 있는 꽃집에서 꽃바구니를 사가지고 이재명 자택에 가져다 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부당하다고 느낀 일은 예. 개인적으로 식사를 음식점에서 사서 이재명 자택으로 올렸던 일들이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어이없게도 배모 씨가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발언한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배달의 민족이요. 네, 그럼 그걸 당연히 여겨라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게 인지했습니다. 네, 에르메스 로션이었고요. 제 개인 카드로 그거를 구입하고 일하는 그 비서들한테 다시 제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혹시 지사 취임하신 이후에 그 법카 사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법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지금 보니까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지사께서 경찰청에 저 자료. 자, 이 내용의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요. 이게 김혜경 씨 오늘 1심 선고 나온 거와는 또 별도로 진행되는 수사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의사 시절에 뭐 경기도청의 이제 공무원이죠. 배모 씨를 통해 뭘 계산하고 결제하고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원지검 수사 중인데 이른바 간단히 말하면 사적 유용 의혹입니다. 뭐 이런 거까지 가고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 지금 이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4년 7월경에는 김혜경 씨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이제 통보한 적이 있었고요. 신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제 출석해서 조사받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김혜경 씨는 9월경에 이제 소환 조사에 응해서 수사에 임했고요. 전반적인 취지는 잘 몰랐다라는 취지의 부인으로 이제 그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이렇게 몇 개의 날짜를 조율했으나 소환에 이제 불응한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2천만 원 정도이면 1억 미만의 이제 업무상 배임 횡령의 양형 기준인데 횡령과 배임은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양형 기준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기본 양형이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이렇게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적으로 업무 목적 외에 이 공직자의 신분 생활과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카드나 이런 것들을 유용했다라고 한다면 금고 이상형이 나올 여지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다. 다만 현재 너무 여러 개의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는 아직 실질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최종 수사의 목적지이긴 하지만 김혜경 씨 수사에 대한 부분도 아직 결론이 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상당 기간 수사가 더 오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다 수사 끝나고 기소되고 재판 진행되면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소리입니까? 손정혜 변호사. 아닙니다. 이게 수사 다 끝났어요. 아마 꼭 끝났습니까? 기소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11월 말이나 늦어도 12월 중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는 그거는 없었다고 조사 안 하기로 이미 검찰이 그래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처음에 그 7월 4일 날 이재명 대표 소환 요구했는데 계속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면을 보냈거든요. 근데 서면 조사도 불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체포영장을 해봤자 국회 또 표결이 안 되잖아요. 의미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조사 없이 예. 충분히 증거가 있으니까 기소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고요. 요 혐의가 2천만 원 법카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한 3억 9천 정도 돼요. 뭐냐면 이제 그 법카가 2천 맞아요. 예.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 현금 요게 한 2천 돼요. 그다음에 김혜경 씨 경기도 관용차를요. 예. 기사하고 이제 집에 세워놨고 관용차를 이렇게 자기 차처럼 타버린 거 있잖아요. 요게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배모 씨 있죠. 예. 이분이 아예 그냥 공로비가 아니고 공무원으로 일한 게 아니고 예. 완전히 김혜경 산업인처럼 이게 개인 수행으로 이렇게 쓰니까 그 월급 자체가 3억이 아예 횡령이다. 개인 업무처럼 개인의 일을 개인의 도와주는 비서처럼. 것처럼 썼다. 예, 실제 뭐 출근하거나 예. 공무원으로서의 그 업무나 공문서를 생산하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한 3억 9천 정도를 아마 이게 기소는 할 겁니다. 예. 요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그다음에 배모 씨까지 이렇게 공범으로 아마 기소가 곧 임박했다. 이제 그 수사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신 이 건은 앞서서 김혜경 씨의 오늘 나온 1심 선고 건과는 또 다른 별개의 법카 사용 그리고 조금 더 나가잖아요. 지금 내용이요. 요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부인 1심 선고했잖아요. 내일은 남편인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이에요. 선거법 위반 혐의인 거죠. 자, 요 내용은 여러 가지 뭐 그동안 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전망도 많았는데 우선 오늘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무슨 이야기를 좀 내놓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선 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고 434억을 토해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거다. 그런데 그 434억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당선 무효형 나도 공중분해 안 되는 거죠. 그런 자해 마케팅 안 통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별 파장이 없습니다. 결론에 대해서도 저희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고 민주당 100%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죄니까 법리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뭐 선거법 이런 거 그냥 별 논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은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누구에 대해서 모른다.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데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왔거든요.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내일 1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들을 하는데 한 4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이겁니다. 4가지 시나리오. 일단 요 사항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건데 만약에 무죄라면 그렇다면 사법 리스크 하나가 해소가 되는 셈이에요. 그러면 대권 가도에 청신호 뭔가 힘을 받는다. 당내 장악도 커진다. 뭐 통상 이렇게 전망이 되죠. 그런데 유죄가 나와요. 1심에서. 근데 이게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되는 유죄. 자, 100만 원이냐 100만 원 아니냐 아까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사건에서 100만 원 밑으로 나오면은 그런데 나오긴 나왔으니까 이게 사실상 무죄 아니냐. 그리고 이건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100만 원도 안 나왔다. 이렇게 분위기가 갈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반대로 100만 원 이상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선거권, 대선 출마에 제한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내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입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강한 금고형 이상이 나와버려요. 그렇다면 당내가 굉장히 동요할 거 아니냐. 그리고 2심 가도 아무리 2심에서 조금 형이 줄어들때도 일단 심각한 형이 1심에 나와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상희 평론가. 네. 만약에 100만 원 이상 또는 금고형 이상 이렇게 나와버린다면 민주당 큰 혼란에 빠지는 걸까요? 뭐 큰 혼란에 빠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게 예. 일반적으로는 혼란에 빠지는 게 맞죠. 일반적이라. 네, 일반적으로 그런 게 맞고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맞는데 예.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대표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통령과 여사의 문제예요. 예. 그리고 대통령과 여사는 본인들의 어떤 민생이나 자신들의 삶,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정치인, 그 중요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오는 게 별로 없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대통령과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건을 가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뭐 휘둘리고 휘말리고 하는 건 좀 한가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저는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또 영향이 상당히 또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두고 보자. 정치가 흘러가는 상황을 예. 좀 더 두고 보자. 아직도 2심과 3심이 남았으니까 예. 그것까지도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응원군, 예. 지원군은 대통령과 여사 같습니다. 조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시나리오 4개 일단 소개해드렸는데. 일단 이제 영향력은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170석의 여의도 대통령이에요. 이번에 금투세 폐지가 주식투세 중요하죠. 예. 이재명 대표 결정 안 하면 이게 못해요. 대통령이 못합니다. 지금 모든 게 입법 예산도요. 수사비 다 깎아버리면 검찰 수사 잘 못합니다. 예. 오히려 이게 저는 영향이 크고 또 이게 미래 부동의 일이잖아요.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비해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이거는 이제 그 80이나 뭐 120이나 이렇게는 못 나와요. 이렇게 뭐 아니면 도로 놓아야 돼. 뭐 아니면 도면은 무죄 아니면 아예 무죄로 이게 딱 떨어주든지 예. 아니면 이게 확실하게 중형으로 나오든지. 처리해놔야지. 120만 원 때려가지고 20만 원 차이로 434 토해내라 마라 이렇게 안 합니다. 여기 80만 원 가지고 20만 원 차이로 이렇게 혼란 주게 이렇게는 안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 검찰에서요. 허위 사실이 많이 빼서 유동규 씨가 첫 건이 아니다. 이것도 기소하려다가 빼고 결국에 가장 확실한 거 2개 기소했거든요. 예. 제일 법조계에서는 백현동이
유죄라 봐요. 백현동은요. 국토부에 공문이 있는데 예. 한 번도 4단계 올려주는 말한 적이 없어. 오. 아예 알아서 판단하세요. 예. 적의 판단 오. 이렇게 주고 혁신도시특별법이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올려줄 필요 없다는 거지. 그다음에 식품연구를 이전하는 거잖아요. 식품연구는 2단계만 올려주세요. 예. 2단계만 올리면 이게 임대주택이 다 되거든요. 오. 근데요, 갑자기 김인섭 씨가 들어오면서 4단계 올려주고, 예. 그다음에 성남도시공사는 빼고, 이게 배임에 200억, 그다음에 임대주택이 10%로 줄여요. 예. 여기 R&D 부지 비율이 아파트보다 줄여요. 이래가지고 용적률이요. 4단계 되니까 용적률이 400가니까 옹백 아파트가 땅으로 파가지고 예. 만리장성 같은 옹백 아파트가 됐는데 주민들이 이걸 쓰지를 못해요. 예. 대법원에서 이게 사용성이 불어났습니다. 예. 커뮤니티 시설이. 이거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거는 이게 벌금 이렇게 뭐 1, 200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2년 구형인데 뭐 징역형 노목이 10개월에서 한 1년, 벌금 노동이 500에서 700 이상 압도적으로 이게 중형이 노지. 예.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에 따라 기초 뭐 지방의회 선거는 좀 낮게 80만 원 이런 게 있어도요. 대통령 선거를 80만 원까지 기소 안 합니다. 뭐 김문기 씨도 이게 문제지만 저는 백현동이 크다 봅니다. 김상희 씨.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반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이재명 당대표가 여의도의 대통령이어서 권한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훨씬 권한이 많죠. 우리나라는 행정부 중심 국가인데. 근데 그렇게 권한이 많으신 분이 왜 아무것도 못하죠? 국민의 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존중해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의도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 정도의 지지와 그 정도의 어떤 부정을 받는다면 여의도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일개 그냥 국회의원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지금 영향력을 유지해 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과 여사님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해주셨잖아요. 이 설명 듣는 거 국민들은 지금 원하지 않아요. 왜? 이미 어느 정도 다 압니다. 대통령과 여사와 관련돼서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문제가 없었다면 뭐가 문제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죠. 알겠습니다. 요거 손정혜 변호사께 근데 내일 1심 선고인데 사실은요 이게 기소된 이후에 2년이 넘게 걸려서 이제야 1심이 나오거든요. 이게 통상적입니까? 아니면 이게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입니까? 통상적이지 않고 바로 잡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의 판결 선고는 신속하게 하라는 것이 법의 정신인데 지나치게 좀 지연된 면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굉장히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검찰 측에서도 입증의 계획을 달라고 하면은 또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 이 재판 하나가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한 정당의 수백억의 어떤 선거 보존 비용을 몰수하거나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해서 우리나라 정치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보니까 예. 한 줄 한 줄 판결문을 쓰는 사실 판단에 굉장히 많은 증거 관계를 취합해서 하나하나 증거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만큼 1심에서 굉장히 고심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2심, 3심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3개월 이내에 이제 끝마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1심보다 2, 3심이 더 빠르게 진행될 여지는 있으나 지금 1심이 너무 길어서 사실은 이 선고한 이후에 그 거의 2, 3년을 이 사건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두 가지 사실관계입니다.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한 방송 중의 발언이 허위사실인가. 두 번째는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용도 변경 과정에서 이제 정부나 국토부에서 압박성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느냐. 이게 이제 허위사실로 기소가 된 것인데 이게 2년 가까이 끌 일인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피곤함을 가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일요 민주당은 비상이에요. 몇 가지 움직임들이 어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일단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들한테 이렇게 공지했대요. 이재명 대표 재판 직전에 법원 앞에 모두 모이세요. 의원들 다 모이라는 거예요. 서초동 법원 앞에. 그리고요. 여기 보면 더민주 전국혁신회 친명 조직으로 통상 소개되죠. 여기는요. 지금 상임위원 약 2,000명 대상으로 버스, 비행기 등 이용 비용 이거 중앙차원에서 보장할 테니까 다 모이세요. 최대한 많이 오십시오. 교통비 제공합니다. 이런 공지까지 했다는데 요거 손정혜 변호사 내일
서초동에 재판하러 가시는 변호사분들도 막 지장받는 거 아닙니까? 좀 저렇게 모여 있으면 뭐 이동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제 법원 청사를 통해서 또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전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일 금요일 날 서울 서초동의 법원에 이 서문, 동문, 북문이 정문하고 동문하고 북문이 있는데 동문만 제외하고 다 출입 제한 조치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아예 차량은 통제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일 재판에 참여해야 되는 의뢰인들이나 당사자들, 뭐 변호사들도 굉장히 재판 업무에 방해를 받을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질서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법원 근처에 방문하신 일이 있는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만큼 사람이 많이 결집될 것에 대한 우려는 이 사건이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 개의 재판을 받는 사건 중에 가장 리스크하다라고 지지자들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금고형이 나올 거라는 기대보다는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서 대선 가도에 치명적인 브레이크가 걸릴까 봐 굉장히 경계를 하는 것들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충분히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대대적으로 최대한 많은 분이 집회에 나오도록 조직하라.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까지 SNS 그리고 여러 가지 공지를 통해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놓고요. 오늘 여야가 특히 이제 뭐 교통비까지 줄 테니까 와라 이런 걸 가지고 공방을 좀 벌였습니다. 내용 좀 들어보시죠. 정치 집회나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황교안 전 대표가 보수 정당에서도 장애 집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차비를 못 줘요. 당에 돈이 있어도 네. 차비 지원을 못 합니다. 예. 명백한 정치자금법상 회계 규정 위반이에요. 만약에 제가 검토 결과 문제가 있으면은 네. 그대로 이행했다라고 하면 저는 법적 조치할 겁니다. 그 내용은 전 잘 모르겠는데 예. 이재명 대표의 이제 1심 재판이 워낙 뭐 초미의 관심사고 특히 이제 당의 입장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 억울함이라든가 이러한 그 수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대우를 형성해서 싸운다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원으로서요? 자,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공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요 정도 하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구치소냐 집이냐. 명태균 씨 지금 구속영장 이거에 대한 심사를 판사 앞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났다는 얘기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일단 영장 청구 검찰이 청구했거든요. 그 청구 내용 좀 먼저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영장 청구한 내용이 조금씩 소개되고 있거든요. 내용 좀 보죠. 일단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김영선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기부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친분 과시. 자, 그럼요. 지금 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 법원이 창원지법이에요. 지금 취재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백길종 기자,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후 3시 반으로 예정됐던 명 씨의 심사는 2시간 넘게 아직 진행 중입니다.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명 씨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돈 봉투 받으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으신 건지. 오늘 심사의 핵심은 명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줬다며 7천만여 원을 받은 만큼 혐의 입증이 충분히 됐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명 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법리를 언급했는데요. 명 씨가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검찰 입장에서는 오늘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된다면 뭐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될 텐데 향후에 명 씨에 대한 수사는 어떤 점에 주력하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검찰은 우선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 명 씨 휴대전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명 씨가 지난 9월 말 휴대전화와 USB 등을 폐기한 사실이 앞서 MBN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만약 명 씨가 구속된다면 수사팀은 명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명 씨의 휴대전화와 USB를 찾아내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수수사팀급 규모를 꾸린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사건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로 확대될지도 관심인데요.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로도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명 씨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서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법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 지금 뭐 3시 좀 넘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은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봐야 될까요? 일단 저녁 늦게 내일 새벽까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가지 정도 혐의입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되잖아요. 이 김 전 의원으로부터 한 7,6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로부터 이 공천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2억 4천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는데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방어하는 데 상당 시간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금 명태균 씨나 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7,600만 원의 목적과 관련해서 단순 차용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공천을 대가로 또는 윤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해서 마치 공천을 매개로 해서 주어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판단과 고민에 상당 부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조금 재판부의 고심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밤 늦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요. 오늘 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가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모습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영상이 준비돼 있거든요. 확인해 보죠. 여기 앞에 잠깐만 서주시죠. 네.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영선 전 의원을 이준석 의원에게 부탁한 게 맞습니까? 이준석 의원이랑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의사소에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잠깐만 앞에 서주시죠. 네. 살인자가 같은 버스 타다가 내렸다고 해갖고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 살인자다 그런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언론적인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런 얘기를 하고 지금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명태균 씨가 요 심사 받기 앞서서 본인의 어떤 소명서를 제출했다는데 그 내용이 좀 공개돼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어요. 검찰이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진술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명확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도 조사하지 않았으면 본인에 대한 소명도 할 수 없는 거다. 약간 이런 주장 같거든요. 소속 교수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요. 명태균 씨가 이제 그 여론조사를 3억 7천 이상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공천을 주고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 받으니 고마워서 명태균 씨한테 돈을 주고 7천 얼마를 또 주고 이렇게 세 가지 인과구조로 주장하는 게 많은데 그 앞에 두 개가 조사가 전혀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 조사가 없잖아요. 저런 주장이고요. 그걸 주장하는 거다 지금. 지금 주장 그건데 근데 아까 놓았잖아 화면에 정치인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저는 이번에 그 구속에서 핵심은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래 이건 아니에요. 증거인멸할 우리는 많아요. 핸드폰도 숨기고. 결국에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이렇게 한번 따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판결인데 이번 총선에 예를 들어 이제 기자나 우리 패널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대통령하고 제가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럼 출마 후보자인데 야, 내 대통령한테 이야기해 주서 너 공천 좀 도와줄 테니 1억만 줘. 이런 사건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명태균 씨가. 이런 경우에 정치자금법으로는 안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공직선거법이나 사기죄로 편취했다 봅니다. 진짜 제가 대통령한테 영향이 없으면 사기죄죠. 그다음에 진짜 하면 선거법에 추천과 관련해서 누구든 돈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선거법 시효가 지나버렸잖아요. 6개월이. 그러니까 아마 이게 검찰은 우여곡절일 때 정치자금법을 했는데 이거는 이게 정치인한테만 적용되는 신분범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그 두 명의 출마자가요. 근데 이게 명태균 씨가 힘이 있다. 김영선이 아니고 명태균 씨가 대통령 힘이 있다 보고 나 공천 도움받으려고 명태균한테 돈을 줬다. 이렇게 되면요. 정치자금이 안 돼요. 오히려 이게 김영선 의원한테 내가
후원금을 뭐 500 내고 예. 내가 이게 공천에 좀 도움 받아야겠다 이러면 정치자금이 돼요. 그러니까 정치자금의 개념부터 정치인이냐 아니냐 이게 아주 복잡해요. 지금 검사들도 이게 아리까리하다 그래. 예. 특히 7,600은 더 헷갈려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이 아닌 사람한테 돈을 주잖아요. 예. 보통은 정치자금은요.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한테 돈을 받는 게 정치자금법이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를 정치인으로 보기는 아무리 봐도 이게 어려워요. 지금 명태균 씨는 부인은 정치인이 아니, 아니라고 그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예. 왜? 내가 무슨 정치인이냐? 나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그러면 이게 김영선과 명태균을 공범으로 엮어서 정치인이 김영선한테 돈 준 걸로 해가 이게 공범으로 엮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실제 진술은 명태균이를 보고 김영선은 뭐 이양이 있냐? 이렇게 줬다면 이게 공천 사기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영장을 법리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김상일 평론가. 지금 명태균 씨의 말 때문에 왜 대통령 부부는 조사를 안 했냐?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향후에 검찰이 수사를 좀 확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사해야죠. 네. 우리가 수사하는 그 하나의 그 뭐랄까 과정을 국민들이 이미 다 잘 알아요. 주변이나 그 좀 주요 인사의 주변인이나 예. 이런 데를 먼저 조사하고 주요 인사로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들이 확인이 되면 또 주요 인사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 주요 인사가 수사하기가 좀 더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대통령은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근데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나오면 예. 당연히 차후에 수사를 해야죠. 아무리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이제 교묘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자, 돈과 관련한 것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선거법이 돈만 규제합니까? 아니죠. 선거 운동도 규제하잖아요. 예. 그러면 특정인,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 선거 운동을 하는 거는 규제 안 합니까? 선거 운동이나 선거 지원 활동에 대해서도 다 규제를 해요. 예. 근데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거기에 여론조사를 또 갖다가 주고 그리고 그 돈은 내가 알아서 내주고 기부를 해주고 이거 다 선거법에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활동에 지금 의구심이 굉장히 많고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상당한 정황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신변을 확보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국민적인 여론도 있고 검찰의 판단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너무 국민들을 돈 쪽으로만 관심을 몰고 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그 선거법이 문제되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선거법으로 기소하면 되는데 예. 정치자금법만 가지고 이게 영장을 쳤잖아. 돈 준 걸로요. 예. 근데 왜 선거법을 못했을까요? 6개월이 지나버렸잖아요. 시효가. 이미 그러니까 지나간 지금 이게- 일이다. 예, 저는 공직선거법에 바란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검찰은 돈 준 것만 가지고 정치자금을 했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니니까 쟁점이 된다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겠죠. 예, 잠깐만요. 예, 손정희 변호사.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주체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걸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분범은 아니고요. 다만 이 7,600만 원이 정치자금 명목이냐, 그러니까 정치활동에 쓰이는 비용이냐를 이제 규명하는 게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 명목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돈이 7,600만 원이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이 되고 그렇지 않고 사적인 어떤 생활비로 내가 7,600만 원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사적 차용금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점을 이제 검찰이 입증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만. 얘기하는 게 정치 활동 이 부분이에요. 잠깐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굉장히 뭔가 관계가 깊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검찰도 어떤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내용 화면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구속영장 청구서에는요. 명 씨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했다. 그러니까 검찰은 저렇게 보는 거예요.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을 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 주장한 바가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영선은 바지 사장이었고 사실상 국회의원은 명태균이다. 명태균 씨가 실제로 국회의원처럼 행세했다. 그러자 김영선 전 의원은 반응은 턱도 없는 소리다. 부인을 한 거죠.
최근에 여러 가지 녹취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데 명태균, 김영선 관련된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지 마시오. 모르는 건 하지 말라니까요. 안전한 거는 본인이 안전하게 하시오 제발.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 생각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답답하게 정치를 진짜. 누가 오다를 준단 말입니까 오야가? 밤에 괜히 열받고 그러시네.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겠다. 본인 육선 되고 아무 내하고 인연 끊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요. 김수환 평론가, 지금 목소리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서로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마치 김영선 5선 의원이 명태균이라는 선거 브로커라고 여당이 부르는 사람에게, 일컬는 사람에게 완전히 꽉 잡혀 있고 휘둘리는 듯한, 꼼짝 못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들으면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대표로 뽑아놓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행사해야 되는 권한들을 다 위임해 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 자체도 어느 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인정할 수도 없는 어느 한 사람에게 휘둘려서 그 권한들이 행사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녹취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라냐? 이게 국회냐? 이게 국회의원이냐?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녹취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국정에 대한 신뢰,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국민에게 생기겠습니까? 이거 빨리 검찰이 해결해 주셔야 사회가 바로 서고 그나마 안정적으로 사회가 돌아갈 수 있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정표 변호사, 아니 명태균 씨는 저 정도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지금 이제 뭐 가스라이팅이 좀 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일부 녹취만 가지고요. 우리가 이게 전모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직무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명태균 씨가 국회의원을 하고 그러면 국회 들어가서 발언하고 표결하고 활동을 게 김영선 의원이 5선 의원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또 강혜경 보좌관은 이게 이미 정치성을 좀 띠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게 일부만 가지고 명태균이가 국회의원이고 바지 사장이다. 이렇게 저는 단정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의 문제를 하고 법적 문제 틀리잖아요. 그런 데서 영향이 있다 해서 저분이 국회의원이니까 정치자금법이고 얘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이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니까 소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입증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위험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왜 위험합니까?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땐 명태균 씨보다는 서정욱 변호사가 훨씬 훌륭하고 영향력도 큰데. 지금 영장 심사를 받으니까 아마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방들이 오가고 판사 앞에서 설명들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가 나올 텐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재보선에서 공천을 받는 과정, 과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거거든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좀 정리해 보면 이래요.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 공천이 확정이 되기 전날이 2022년 5월 9일이에요. 근데 그때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 여기서 이준석 의원이 등장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이 나오죠. 이걸 최근에 민주당이 공개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에게 또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데 여기에 또 윤상현 의원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준석, 윤상현 두 의원의 이름이 그리고 등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두 의원이 뭔가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원래 공천한다고 앉아있으면은 이런 정보 저런 정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말이 완전 틀린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리는 정보들 전달하는 거지. 경선한다라는 말이 들린다를 전달하는 거지. 뭐 어디 들었다 이런 건 아니죠. 뭐 혹시라도 검찰에서 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전 당연히 가가지고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얘기해 줄 의향이 있습니다.
경선에서 전략공천으로 변했다, 바뀌어졌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허황된 소설 같은 얘기예요. 경선으로 정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선 전화를 받거나 이준석 대표하고 이 문제 논의한 적이 없어. 경선을 하기로 했다, 전략공천했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100%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선으로 정해진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의원의 얘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본인들은 원래 정해진 데 쭉 갔다. 문제될 게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특히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손종혜 변호사. 만약에 조사를 받는다면은 참고인 조사인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참고인 조사 신분이죠. 결국은 이제 구조는 이런 거죠. 명태균 씨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아야 할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을 하는 범죄 행위를 했다라는 주장 측에서 그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이준석과 윤상현이 있으니 진술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기초적인 조사를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문제는 좀 법리적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천을 개입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뭐 뇌물수수를 적용해야 된다, 알선수재가 된다, 직권남용이다, 뭐 정치자금법 여러 가지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 중에 하나하나가 법리적으로 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퍼즐이 안 맞고 지금 참고인 조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두 의원도 허황된 얘기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관계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쉽게 번복되는 사실관계. 더군다나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신빙성이 낮은 진술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다 보니 어디서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결국은 명태균 씨의 신병을 확보해서 거슬러서 수사를 하는 방식 그대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석 변호사, 김상현 변호사 두 분께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이 상황, 특히 이준석, 윤상현 의원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을? 아마 저는요, 이게 옛날 기사를 봐야 돼요. 그때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원래 이제 선거가 임박했잖아요. 6월 1일 선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보궐선거는 되게 전략공천합니다. 경선이란 게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5월 9일 날 언제 경선을 합니까? 6월 1일 선거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때는 김영선 의원이 압도적 1위였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부터 당연히 김영선 의원이 될 사람 된 거예요. 그리고 63% 이겼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와서 마치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뭐 임명 강제해가지고 공천된 것처럼 이게 저는 언론에서 왜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보면 이게 당연히 될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윤상현 의원이 심사해가지고 가장 경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윤상현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도장 찍어서 적법하게 된 거예요. 이 공천요. 명태균이 한 것도 아니고 건진이 한 것도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윤상현 의원이 심사해 보니까 경쟁력이나 모든 게 여성이고 전략 공천에 맞고 이준석 대표도 보니까 괜찮은 경쟁력 있는 후보고 이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저 문자는 왜 보냈을까 밤에? 아마 이게 명태균 씨가 아니 대통령은 뭐 준다는데 왜 이준석 대표한테 하니까 아마 이게 이준석 대표가 그냥 명태균 씨한테 뭐 농담이나 거짓말처럼 대통령 경선이라던데요? 이러면서 이게 보낸 것 같아요. 왜? 실제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경선해라고 말할 리가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한테요. 상식이 안 맞잖아요. 아마 이준석 대표는 명태균 씨가 자꾸 이게 대통령 팔면서 그냥 준다 했는데 이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러기 위해서 아마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요. 실제는 그때 경선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김상현 변호사. 자, 선거판에서 활동을 하는 일개 개인이 무언가를 떠듭니다. 근데 그게 벌어진 일을 떠드는 게 아니라 벌어지기 전에 떠듭니다. 그게 실현이 됩니다. 당연히 국민적인 의혹이 있죠.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아니다라고 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거에 대한 의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개 개인이 한 말이 다 실현되는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가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합리적인 의심은 누구를 통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합리적인 또 추론을 해본다면 대통령 또는 공관위원장 또는 당대표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련되는 얘기들이 또 명태균 씨와 관련돼 가지고 많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아니다라고 국민에게 얘기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예의가
예의에 맞습니까? 그리고 권력 작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런 식으로 권력은 한 번 맡으면 국민들의 어떤 의구심을 풀어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왕국을 만드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뭐 윤석열 왕국 만드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합리적인 정황과 의심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은 공권력의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수사가 진행 중이고 워낙 많은 명태균 워낙 많은 인물을 거론했는데 최근에 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그 과정과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 윤상현 의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보이는데 해명도 좀 있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지금 상황. 자, 다음 이슈는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 작은 체구로 어찌 그런 인생을 사셨는지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애잔함이 더 커집니다.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생전 육성 메시지는 지금을 살아가는 살아 계신 것 같이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 정신이 없어가지고 박수도 못 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구미를 방문했어요. 지난해 8월이죠. 그때는 고 유경수 여사 49주기 기를 맞아서 구미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방문하니까 따져보니까 15개월, 1년 3개월 만에 구미 방문했다. 이런 얘기인데 방금 영상으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화면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요겁니다. 일단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7돌 문화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을 해서 연설도 했는데 행사는 첫 참석했다 그러죠. 이 행사는. 그리고 1년 3개월 만에 구미 방문. 그리고 오늘 이 행사장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화환이 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이를 들어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애잔함이 더 커졌다. 아, 키워드가 아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이를 들어보니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게 좀 더 커졌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수정 변호사? 아까 영상에 잠깐 봤는데 행사장에서 보니까 여전히 지지자들 뭐 환호도 나오는데 일단 뭐 구미 그 TK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뭐 환호, 영향력 여전한 겁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정치적하고 이게 법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요. 저는 정치적으로 지금 보수에서는 이제 그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국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 보수층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 아버지이기 이전에 보수층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정신적 지주의 보수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지지가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요. 이 개인적 의견인데 법적으로 봐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억울하다 봐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그 진짜 10원 하나 안 받은 깨끗한 저는 정치인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정유라 씨 뭐 승마 지원이 있었는지 무슨지 그것도 네 말처럼 타라했으니까 네 말이 소유권이 넘어간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법을 떠났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돈을 착보하거나 받은 건 없어요. 그렇게 보수층에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탄핵도 좀 상당히 억울하다.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아직 인기가 여전히 그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우리 보수층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명예회복. 그래서 역사의 법정에서는 뭔가 이게 다른 평가가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자주 행보를 하지 않거든요. 간혹 하는데 그때마다 꽤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 행사장에서 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볼까요? 경제가 어렵고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어떤 뭐 지금 상황에 대한 얘기. 그리고 모든 국민 한마음으로 뭉치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 조금 위기 같은데 뭉치면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취지에. 어떻게 보면 뭐 덕담일 수도 있고요. 좀 원칙적인 얘기인데. 그런데요. 최근에 전국 상황, 그 여권 상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가 없었다 그래요. 자, 김상일 평론가.
전국 상황과 여권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 네. 약간 좀 말을 아끼고 자제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또 정치적으로 많은 해석을 낳고 또 오해도 만들고 또 뭐 찬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뭐 갈등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워낙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가지고 네. 또 여러 파생이 된다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지금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계시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모범적인 국가 원로로 내가 한번 상을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모범적인 국가 원로가 되시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민 통합적인 발언을 통해서 그렇겠죠. 예, 밝은 어떤 미래로 갈 수 있는데 자꾸 독려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해줘야지 한쪽 편에 서 가지고 얘기를 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당 상황에서 언급하는 순간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많은 풍상을 겪고 나신 다음에 예. 뭐 국가 원로 지도자 이런 모습의 하나의 상을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좀 전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죄가 없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은 어떤 일을 하신 건가요? 저 그거 여쭙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 근데 또 바로 또 그걸 또 말씀하시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단결하면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 정도만 했다는 거예요. 어떤 현황 관련된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 국회 상황 좀 볼 텐데요. 지금 예산 심사를 하는 때거든요. 예결위가 열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부 쪽에서 나와서 질문도 받고 답변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설전, 공방처럼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뭐 내용 좀 간단히 좀 묶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8월 24일, 8월 31일, 9월 7일, 7일 만에 8일 만에 골프를 친 걸 가지고 8년 만에 쳤다.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가장 안 좋은 것은 대통령의 거짓말이에요. 도대체 대통령을 어떻게 모시는 거예요? 이거 직언할 사람 없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제대로 국무위원 폼만 잡지 마시고 목숨 걸고 조언하세요.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님, 조금 전에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추가로 내용 있으십니까? 제가 본 윤석열 대통령님은 누구보다 솔직하시고 진솔되시고 진심이십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진정 어린 사과가 뭐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기소할 필요가 뭐 짧게 제가 시간 드릴게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매일 뭐 얘기를 하더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진짜 이제 그 비판을 위한 비판에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민주당이 대통령 잘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이게 윤 대통령 모든 걸 잘못하는 대통령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국익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가게 5분 면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 골프를 치면 이게 그만큼 국익을 위해 외교 활동할 수 있고 저게 골프를 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이게 맞아야지 이게 접대나 뭔 친교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연습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그걸 떠났어도 대통령의 건강 이게 국력입니다. 대통령의 건강이 국가의 가장 자산이에요. 그래서 국가 기밀 아닙니까? 우리 북한도 보십시오. 따라서 이게 그 대통령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저는 이게 골프를 치는 것도 문제 없고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위해서 옛날 아베 일본 총리도 그랬고요. 저는 충분히 뭐 별거 아닌 걸 계속 공격한다 봅니다. 김상일 평론가. 국익을 위해서 한 거라면 뭐 그럴 수 있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게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만들거나 하나의 돌파구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또 비난하는 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 성급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정말 국익을 위해서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국민들이 또 믿어주게 만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골프를 친 게 막 드러났는데 국익을 위해서 한 겁니다라는 게 거짓말로 드러난다거나 거짓말처럼 국민에게 비춰진다면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뭘 해야 되죠? 국민들에게 이런 거를 설명하고 그게 아닙니다라고 진정성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게 앞으로의 행보를 위해서 맞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한 걸 하나라도 칭찬한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민주당이라는 일반화 시키면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방송에서 많이 했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을 어쨌든 대표해가지고 나와서 도어 스태핑을 하실 알겠습니다. 때도 이거 굉장히 과감하게 잘하신다고 얘기했고 뭐 저는 많이 했는데 또 저는 또 민주당으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건지 참. 알겠습니다. 두 분이 또 갑자기 또 그 얘기를 하시네요. 저 이런 상황인데 오늘 국회 굉장히 좀 바빴어요. 뭐 본회의에서 표결도 있었고요.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 사항이 있었는데 두 가지 모습이 있었거든요. 우선 첫 번째 모습,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오늘 표결이 좀 있었는데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죠.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온갖 갑질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두 개만 특검하는 이 장면이 저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들이 가짜이고 엉터리 법안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당 의원들이 이제 불참 속에서 뭐 야당 의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통과가 됐죠, 저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서요, 이 특별 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했거든요. 뭐 어떤 결론이 좀 나왔다 그러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일 의원총회 사회를 맡게 된 꼼수 특검법으로 특정 개인과 특정 정당을 짓밟고 정권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특검 압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라는 데 뜻을 모았고요.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렸고 제가 그렇게 하자고 처음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더 맞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여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동시에 국민의힘은 오늘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것도 이제 당론으로 정했다는 얘기까지 알려졌습니다. 자, 여러분 소정욱 변호사, 김정희 평론가. 그렇다면은 오늘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로 가면 다시 재의 요구,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가 있어서 다시 국회로 오면 재표결에 붙여질 거예요. 예상컨대 28일로 지금 날짜가 나오고 있는데 이날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거다. 이걸 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소정욱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저는 4표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있어요. 더 적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 특검은 한마디로 이게 명태균, 김건희에서 공천 개입 특검이잖아요. 도이치모터스도 있지만 예. 주된 게. 그런데 그래 되면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번 공천은 책임을 짓잖아요. 국민의힘 당사나 국민의힘 누구나 이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은 반대할 거고요. 문제는 오히려 개혁신당의 그 3명 입장이에요. 아. 이분들이 옛날엔 찬성했잖아요. 예. 이분들이 아마 오늘은 찬성했을 거예요. 오. 왜? 오늘은 공개 투표거든요. 예. 근데 비밀 투표로 하면 바뀌잖아요. 재표결하면은 근데 공개가 안 되죠. 예. 그러면 이게 이 특검이 되면 저는 수사 대상 1호가 이준석 대표로 봐요. 2022년 김영선 공천부터 수사할 거예요. 이번 공천보다. 그러면 이게 그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의원도 이게 또 칠불사 명태균 씨도 있고 김종인 의원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게 과연 개혁신당이 무기명 투표에서는 찬성할까? 이런 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반대표가 더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전에 좀 이게 똑같은 걸 지금 3번째잖아요. 우리 법조인들은요. 한 번 재판하면 일사부재리입니다. 예. 일사부재리. 또 똑같은 건 재판 안 해요. 예. 근데 국회는 똑같은 김건희에서 특검 가지고 3번, 또 안 되면 세 4번, 번째죠. 또 안 되면 5번. 아니 4년 내내 이거 말 겁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안 될 거 뻔히 알잖아. 대통령이 거부권하고 또 이게 안 되고 거부권하고 안 되고 이런 거 좀 그만하십시오. 자, 김사희 평론가. 네. 28일 재표결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 내 이탈표 가능성. 지금 소정 변호사는 이전 4표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걸 왜 자꾸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똑같은 취지의 법을 똑같이 않게 자꾸 내는 거죠. 똑같은 법은 낼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도. 그건 네. 우리 서 변호사님도 아주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어쨌든 취지가 같은 거죠. 같은 법은 취지의- 같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 목적과 취지는 같은 거죠. 특검법이 오늘 3번째예요. 지금. 그렇죠. 예. 하지만 어쨌든 그 취지는 국민의 민의,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법 발의입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완전 진영 논리로만 말씀하시는데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그러면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무언가를 해나가고 당을 변화시키고 쇄신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고요.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또 여론조사들이 나올 거고 다음 주 이제 2주 정도 이 특검법 하기 전에 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대통령의 사과가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용산과 뭐 김근현 여사가 뭐 쇄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의힘이 되게 쇄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그럼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반대표가 늘어나겠죠. 근데 지난번에 찬성 쪽에 어떤 의미를 담긴 무효표와 기권표를 던진 분들, 예. 이런 분들은요, 이 국민의 눈높이 민의를 보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 지도부의 압박이나 이런 강력한 주장, 진영 논리는요,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근데 계속 있어 왔는데 다른 행동을 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예. 뭐 때문에 했을까요? 국민의 지지가 계속 추락하는데 이대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나름의 굉장히 고뇌에 찬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왜 공개적으로 안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못하죠. 하는 순간 그런 자리에서 아예 몰아내버릴 텐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중간에서 고민하는 의원들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찬성표도 당연히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예상하는 예. 게 합리적인 예상이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보면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뭐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사실은 재표결 이게 더 관심사인 거죠. 지금 28일 정도 날짜로 잡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볼 텐데요. 여기에 좀 몇 가지 여당의 모습들이 담겨 있어요. 일단 키워드 있습니다. 재충돌입니다. 그 사진이죠, 뭐죠? 당원 게시판 아닙니까? 여당의 당원 게시판? 최근 이제 한동훈 대표 뭐 관련돼서 이제 막 주장들과 반박과 이게 막 오가는 상황인데 일단 키워드는 재충돌 물음표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났죠. 그리고 출국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좀 배웅을 나간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부터 영상 확인해 보죠. 자,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좀 배웅을 갔죠. 그리고 악수도 하고 뭐 손도 흔들고 이런 모습까지 다 나온 건데 그런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글쎄요. 친윤 친한 갈등이 다시 불거진 걸까요? 왜냐면요. 한동훈 대표가 그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 또는 비판하는 그런 글이 올라왔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거든요. 이걸 놓고서 좀 반박과 주장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당내에서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글을 썼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자꾸 끌고 가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당이 지금 대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구차하게 보여요. 뭐 때문에 당무감사를 막아서고 있는지 당원 게시판을 더럽히고 있는 이 보수의 탈을 쓰고 잠입한 보수 분열의 간첩들 이거 색출해서 쫓아내자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한동훈 당대표는 정작 본인이 거기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회원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 그래서 그 지난 목요일인가에 제가 안 쓰신 거 아시죠? 저는 그런 거 안 썼습니다. 한동훈 대표랑 상관없는 그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거기다 쓴 글에 대해서는 그건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송익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뭐 살펴보기 위해서 당무감사를 해야지. 아니 안 했다는데 왜 당무감사를 하는 겁니까? 이거에 맞서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는 이제 안 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부인하고 장인 장모나 가족들, 이제 그 딸 이런 이제 가족들의 그 이름이 있으니까 그게 의혹을 받고 있는 가족들에게 또 부인이 진 씨잖아요. 그럼 성이 그렇게 동명이인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저는 이래 보면 금방 하루면 확인돼요. 제가 물어보니까 1시간면 된대. 왜냐하면 이게 실명 인정해서 가입하니까 주민등록번호나 확인해 보면 그럼 이게 부인이 아닌지 동명인인지 금방 알잖아요. 이거 투명하게 저는 조사해서 떨고 가야 돼요. 이걸 이렇게 덮으면 한동훈 대표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떨고 가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이번에 덮어버리면 본인이 뭐가 이게 가족들에게 뭐가 문제 있으니까 덮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인 가족들이 썼거나 아니면 이게 그 도용을 아예 당해버렸거나 그때도 또 범죄잖아요. 그걸 수사일이잖아요. 아니면 이게 동명이인이거나. 근데 동명이인은 낮아 보인단 말이에요. 가족들은. 그다음에 도용이면 처벌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문제되잖아요.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그걸 썼다면 이거 문제되잖아요. 근다고 해서 뭐 퇴출이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저는 진솔하게 사과하고 정말 이게 우리 가족들이 대통령 비판한 게 있다면 이렇게 어떻게든 해결하고 넘어와야 돼요. 이걸 이렇게 그냥 묻어가면 두고 이게 한동훈 대표한테 안 좋아요. 지금 이게 주장과 주장이 맞서는데 화면을 한번 정리해 보죠.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어요. 보시면요. 여기 강승규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니 이거 윤석열 대통령 공고에 의한 여론 조작 활용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무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아니 보수 분열의 간첩들 쫓아내는 게 잘못입니까? 지금 보자는데 왜 그럽니까? 근데 이 친한계 쪽에서는 신지호 이 부총장은 유난 해빙 무드 이거 불편한 사람들이 얘기를 부풀리고 있다. 이거 당무감사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재영 최고위원은 이재명 향한 총력전을 앞두고 지금 뒤통수 맞는 느낌입니다. 당무감사 말도 안 됩니다. 지금 힘을 다른 데 쏟아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약간 이런 반응 나왔는데 김상일 변호사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상을 두고 뭐 한동훈 퇴출 작전 이런 표현을 또 쓰시는 분도 있던데요. 저도 뭐 100만% 동의합니다. 이런 쪽으로 보십니까 지금? 뭐 김옥균 프로젝트가 아주 세게 가동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할 수 없습니까? 그럼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난할 수 없다면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고 비판한 글에 대해서도 다 당무감사를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욕설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좀 과도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경고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욕설이 들어간 그 뭐 이름은 한동훈이라는 이름뿐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 이름으로는 대부분 동아일보의 뭐 김순덕 칼럼이나 뭐 조선일보 칼럼이나 좀 약간 비판적인 글을 링크를 실어 나르거나 이런 걸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됩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한테 한 것도 다 문제가 돼야죠.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 원래 이게 시스템상 이게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노출이 됐다는 거는 뭔가 뒤에 음모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익명이 돼야 되는데 검색이 됐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검색이 되게끔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했다라는 의심이 더 크게 들지 않나요? 문제의식이?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한동훈 죽이기를 하기 위한 어떤 뒤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좀 가라앉았다고 평가받았던 이른바 당내 친윤 친한 갈등이 이것 때문에 또 불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는 영상으로 준비가 먼저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It will be the policy of my administration, United States of America, to keep 100% of all the Bitcoin the U.S. government currently holds or acquires
into the future. With your help, we will save our nation, we will restore our republic, and we will make America and Bitcoin bigger, better, stronger, richer, freer, and greater than ever before.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통해 금융 외환시장을 점검한 데 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요새 급등했죠. 롤러코스터입니다. 급등했다 내려왔다 또 올랐다 계속 올랐다 이런 건데 이게 강남 아파트 값을 올렸다고요? 무슨 연관성에 대한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이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요. 비트코인 가격부터 좀 그래프로 확인해 보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최근 한 달 정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 달 전에 67,000달러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지금은 93,000달러까지 갔는데 이거 한 달 전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트럼프 당선인 유력 이런 얘기가 나올 때 74,000까지 순간적으로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쭉 오름세고 최근엔 더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리고 잠깐 주춤하지만 여전히 93,000달러 우리 돈으로요. 거의 1억 4천만 원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하나에. 이 정도까지 가격이 치솟은 상태인데 자,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비트코인 뭐 워낙 조금씩 오름세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 더 올랐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트럼프와 비트코인 무슨 관계입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트럼프가 되면 규제를 완화할 거다라는 규제 완화 기대감에 그간 규제 리스크 때문에 머뭇거렸던 기관들의 시장 참여가 늘었습니다. 매일 보면은요, 미국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금융 상품이 상장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로 1조 원씩 들어옵니다, 하루에. 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트럼프 당선 이후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엇갈립니다, 전망이.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네,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 전략 비축 자산이면 떠오르는 게 금인데. 맞습니다. 네. 금처럼 간주해서 그걸 비축하겠다? 네, 실제로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화당의 한 친크립토 위원이 비트코인 액트라고 하는 비트코인 법안을 발의했어요. 거기 보면 20만 개씩 5년 동안 사서 20년 동안 안 팔겠다. 라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진짜 실현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많지만 얘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 자극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요. 우리 돈으로 거의 1억 4천만 원 이렇게까지 간 비트코인 가격. 사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전망들이 엇갈리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과열돼서 올랐다. 지금 이거 욕심 부릴 때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거 좀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가격 어떻게 전망해야 됩니까? 사실 투자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네 단어가 이번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거짓말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겠지만 이번엔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1차 불장이라고 하는 2차 불장이라고 하는데 왜 비트코인이 올랐냐라고 보면 개인들이 올렸어요. 개인들이. 네. 근데 이번에는 기관들, ETF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더 급발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을 굴리고 맞습니다.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좀 급하게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추세가 뭐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게 사실 가격 전망이라는 게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어렵지만 아까 분위기, 배경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는데 비트코인과 집값을 같이 놓고 설명한 게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수익이 몇 차례 과거에 올랐거든요. 근데 이 오르면 이거를 수익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재투자를 하는데 이게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요. 최근에 2023년 그 전에 보면 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였는데 그때 가상자산 수익과 이게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한 교수분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비트코인 가격 등 변동 시에 강남 아파트 값 단기적 변동을 보인다.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이 교수님이 지금 약간 논문의 형태로 발표를 하셔서 그렇지 이른바 이제 코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속설이. 코인에서 돈 벌고 강남에 아파트 샀다더라. 그럼 지금은 이제 올라가지만 이전에도 급등기가 있었는데 그때 많이 올랐을 때 일부 수익을 실현해서 네네.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로 네. 샀다. 이게 왜 화제가 되냐면요. 보통 우리가 집 살 때 내 돈 갖고 안 사잖아요. 다 대출받아 사잖아요. 통상 그렇습니다. 근데 코인으로 돈 번 젊은 친구들이 현금으로 전액 5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강남 아파트를 현금을 들고 샀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파보면은 20대예요. 그럼 얘가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났지? 보면은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게다가 지금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요. 예. 아직 코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벌었던 수익을 가지고 이 코인 하던 친구들도 아 이게 너무 위험 자산이니까 뭔가 안전 자산에 또 투자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일부 돈을 많이 번 친구들 사이에서 나타났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이 아니면 요새 집값이 조금 주춤한다지만 최근에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이런 내용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근데 그건 좀 제가 그건 너무 나간 겁니까? 너무 나간 것 같은 게 뭐냐면 예. 지난번 1차 불장 때는 예. 소위 말해서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지만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덩치가 더 작은 코인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몇십 배가 오르는. 이른바 네. 뭐 표현이 있어요. 아무튼 그 네, 알트코인 네, 표현이.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큰 돈을 번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더 오히려 더 큰 돈이 나. 맞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비트코인만 오르는 시장이거든요. 예. 이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한 방을 노리는 좀 성향들이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투자하실 때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점을 경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보면은 돈 벌었다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알트코인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아요. 제가 그 알트코인이 뭐 하루에도 뭐 몇 배씩 오르는 뭐 이런 맞아요. 코인 말하는 거죠, 네, 지금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는 안 오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는 거는 아닌 것 네, 같다는 그건 아닌 것 이렇게 같습니다. 되는 겁니까? 네, 저는 그럼?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눈길을 잡는 분석이 있었어요. 아파트 가격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급등을 이렇게 연관지어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요, 요즘에 또 뛰고 있는 게 환율이에요. $1 환율. 지금 화면 그래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최근 한 달이에요. 지금 한 달 전에 1,351원 정도. 근데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고요. 트럼프 당선 확정 때 쭉 뛰고 빠졌다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1,406원까지 지금 가는 상인데요. 엄청납니다. 지금 가파르게. 환율은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환율 뭐 트럼프의 공약이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온리잖아요. 예. 이제 우리 미국만 잘 살면 된다. 그러면서 주변 국가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익을 자산을 끌어들여서 미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가 트럼프 공약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내세운 게 보편 관세입니다. 관세. 네, 그 실현될지 이거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뭐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정부가 대책을 세울 때는 최악을 가정해야 되잖아요. 보편 관세로 10에서 20% 관세를 물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예. 트럼프 일들 때는 특정 국가,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국가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물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관세라는 거는 세금과 비슷하고 그거는 미국의 정부의 수익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 미국 정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세금을 깎아주겠다죠. 그럼 미국 기업들은 좋고 뭔가 더 활성화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그렇죠. 다른 나라는 힘들어지고. 네네. 그럼 달러에 대한 선호는 더 높아지고. 이게 그래서 지금 벌써 반달러, 움직이는 네네, 겁니까 네. 지금 그러면? 근데 아직까지 트럼프가 뭐 취임한 것도 아니고요. 대책을 내놓지도 뭐 한 않았지만 것도 없어요 지금요 사실은. 없지만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에 먼저 시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게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물가가 뛰게 되고 네네. 또 특히 직접적으로 피부 느끼신 분은요. 해외 나가신 분들, 유학생분들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써야 되거든요. 이거 엄청난 부담인데 지금 환율이 $1 환율이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 네네. 나오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뭔가 순간적으로 충격에 따라서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 우리가 1,400원 환율도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1,400원 환율은 이른바 뉴 노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네. 좀 슬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 트럼프 당선인이 전 대통령이 더 집권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뭐가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러길 그리고 우리 정부가 좀 대책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게 주식시장인데 미국 주식시장 지금 뜨겁거든요. 트럼프 당선이 더 뜨거워졌어요. 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완전히 소외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그 이른바 투자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재밌는 짤이라고 하죠. 예. 그 미장은 세금을 내고 국장은 뭘 낼까요? 뭘 냅니까? 원금을 냅니다. 네. 그럼 손해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연초 이후로 코스피는 10% 이상 떨어졌고요. 예. 삼성전자 주가 30% 밀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5만 전자가 무너져서요. 4만 전자가 됐거든요. 예. 제가 그 반기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소액주주 봤더니 42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 평균 매수 단가가 7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5만 원 밑으로? 네, 그러니까 7층에 물려 계시는 424만 명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셈인 건데요. 예. 그러면서 국장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미장으로 또 가시잖아요. 예. 외국인도 국장 팔고 미장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환율 문제 더 심각해지는 거죠. 워낙 팔고 달러 사니까. 또 자극을 하는군요. 환율.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악순환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제가 기자기 때문에 해법을 내놓은 사람은 아니라서요. 예. 일단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정치권이나 우리의 정부가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은 뭐 어떻게 본격 손을 못 쓰지만 환율은 사실 정부가 좀 개입할 수 있잖아요. 개입을 해야죠. 해야 하는데 예. 지금 그래서 오늘도 이른바 환율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환율을 개입한 단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하는 거. 또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뭔가 조치에 나설 수 있어. 말로 사인을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요. 사실 이 말로 사인을 줬을 때 시장에 먹히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갖고 있는 이 자금, 돈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그렇죠. 말로만 해결하면 네, 제일 맞습니다. 편한 건데. 그런데 시장이 안 믿어요. 말로 하는 걸. 이번에도 이 말빨이 안 먹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별로 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율이. 그러면 다음 단계는 직접 돈을 쓰는 수밖에 없는 써야 거예요.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쓸 돈도 또 마땅치 않단 말이에요. 정부까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쓴 돈을 썼을 때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 문제도 또 알 수 없는 거기서 진퇴양난인 거죠. 금융시장 자체가 좀 요동치고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상황을 만든 것 같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란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